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조선전기 문화파트 영상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조선하면 유교, 유교하면 또 조선이죠. 먼저 유교의 나라,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전기 하면 훈민정음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조선전기 과학기술과 조선전기의 양반 중심 문화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세 글자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성리학이 되겠죠. 그런데 국가가 성리학을 국교로 삼은 만큼 국가가 모범을 보이며 유교 윤리를 실천해야 그 아래 양반들도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성리학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조선 왕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국조오례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국가의 모든 의례를 국조오례의에 적힌 예법에 따라서 거행하게 된 것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국가 행사는 바로 종묘제례입니다. 국왕이 선대왕, 즉 자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인데 조상을 모시는 행사인 만큼 여러 가지 유교 덕목 중에 효를 실천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왕실이 아닌 평범한 가정에서는 어떻게 성리학의 윤리를 접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이 두 가지 서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학은 양반들이 아동에게 유교 윤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서적입니다. 서당 아시죠? 아가들이 서당에 가서 뭘 가장 먼저 배울까요? 하늘 천 따지 검을 현두를 황. 네, 바로 천자문입니다. 딱 이 천자문 정도 된 아가들 대상으로 나가게 되는 다음 진도가 소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가장 기초적인 유교 윤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자가래는 일반 사대부의 가정에서 따라할 수 있는 유교 윤리에 관련된 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자가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바로 성리학의 창시자 남송시대의 주희입니다. 공자, 맹자처럼 보통 유학에서 높게 치는 학자들의 이름 뒤에다가 이 자자를 붙이기 때문에 주희를 주자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하여튼 창시자가 직접 만든 이 책을 양반들이 먼저 읽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유교 윤리를 실천하고자 했고 그런 문화가 천천히 퍼지면서 일반 평민의 삶에도 성리학적 질서가 녹아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었던 이 향약이라고 하는 것의 보급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향약은 향촌자치규약의 줄임말이었는데요. 과거부터 내려오던 상부상조, 즉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전통에다가 약간의 성리학적인 윤리를 좀 짬뽕시켜 놓은 그런 향촌의 규약이 향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향약이 양반을 필두로 하여 향촌 사회로 전파가 되면서 양반들이 향촌 사회를 지배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이렇게 평민들에게도 성리학적 유교 윤리가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으로는 사대부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까지도 유교 윤리를 보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관혼상제의 예입니다. 관혼상제는 각각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줄인 말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접해왔던 그런 문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관례입니다. 이 관례는요, 성인이 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상투를 틀고 갓을 씀으로써 성인이 되고 여자는 따은 머리를 마 올리고 이렇게 비녀를 꽂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혼례는 무엇일까요? 바로 남녀 간의 혼인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부 집에서 지냅니다. 근데 주자가래에서는 이것과 반대로 신랑 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바로 신부가 신랑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친형제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혼례의 풍습과 좀 상충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주자가래에서 제시하는 이런 덕목을 따르고자는 했지만 완벽하게 따라가지는 않고 일단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는 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에 맞춰서 한 다음에 이후에 거주는 바로 신랑 집으로 가서 생활하는, 즉 친형제를 반만 따라하는 반친형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혼례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다음 상례는 무엇일까요? 바로 장례식입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불교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시신을 화장시키는 불교식 화장법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전기 유교를 강조하면서 장례 풍습도 유교식으로 시신을 땅에다 매장하는 이런 유교식 매장법이 보편화되었죠. 오늘날에는 장례식을 3일만 하게 되지만 조선시대 양반들에게는 3일도 아니고 3달도 아닌 3년 동안 이런 상을 치르는 3년상이 굉장히 당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례는 앞서서 종묘제례에서 봤다시피 제사의식인데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조상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효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유교 절차에 따라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책을 편찬하기도 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삼강행실도입니다. 삼강행실도에는 각종 효자, 충신, 연려, 여기서 연려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에게 충절을 다하는 그런 여성을 의미합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서 백성들이 이런 바람직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동을 습득하길 바라는 이런 왕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삼강행실도는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가르치기 위한 서적이라고 했는데 삼강행실도의 어떤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그 포인트를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지금 여기를 보면 한글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한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수록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진행된 편찬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전으로는 조선 전기 성종 때 경국대전이 편찬되어서 유교 윤리에 따라 통치 규범을 재정비했습니다. 이후에 조선 후기에 사회가 달라지면서 또 다른 법전이 편찬되기도 했으니 이 내용도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에 역사서로는 동국통감과 조선왕조실록이 편찬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은 다들 들어봤을 텐데요.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죠. 그럼 여기서 질문, 왜 조선왕조실록에 조선 마지막 2대 왕에 대한 기록, 즉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포함되지 않아 있을까요?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이 실제로 편찬이 아예 안 된 건 아니고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무렵부터 일제의 침략과 간섭이 시작되어서 사료가 일제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고 오염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책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 외에도 지리서로는 동국여지승람, 음악서로는 악학괴범, 그리고 문학서로는 우리나라 역대 시문선집을 정리해놓은 동문선과 같은 책들이 국가주도로 편찬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실까요? 네, 바로 세종대왕이십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세종대왕님이 동상에서 책 한 권을 이렇게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조선 전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훈민정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훈민정음 한자부터 보죠. 이게 무슨 한자일까요? 가르칠 훈, 백성민, 바를정, 소리음. 합치게 되면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 됩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은 훈민정음의 서문을 읽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나란 말씀이 딩기가 달아 문정어로 서로 삼았지 아니할시 여기 읽고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날 한대식 언어로 바꾸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믿으고자 할 게 있어도 어린은 어리석은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한 놈이라. 저 정확하게 고전 언어를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냥 한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내 일을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할 따름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훈민정음은 백성들이 한자를 잘 읽고 쓸 줄 모르는 그런 딱한 사정을 세종대왕이 이해를 하고 그들의 삶을 더욱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창시했다고 하는 그런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조선의 유능한 지편전 학자들과 세종대왕이 열심히 훈민정음을 연구하고 있을 때 임금님에게 상소문이 하나 날라듭니다. 바로 최만리라고 하는 양반이 쓴 상소문이었는데요. 상소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상소문을 읽어주세요. 네, 상소문을 읽어봤을 때 최만리는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나요? 네, 지금 보니까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와 같아지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오랑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종대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최만리가 이런 상소를 올렸을 때 어떻게 타일러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본 이후에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훈민정음으로 다양한 책이 저술되었는데 그 중에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용비어천가는 낯설어도 아마 이 구절은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 있는 용룡이 다르샤입니다. 이게 6마리 용이 날아서란 뜻인데 그러고 보니 제목도 지금 용이 날았다 어디로 하늘로
그걸 노래한 것이다. 이런 뜻이네요. 6마리의 용이 날아오르니 하는 일마다 모두 천복이었다. 여기서 6마리의 용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세종대왕과 조상님들입니다. 즉, 이 책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편찬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책을 한글로 편찬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결국 뭘까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백성들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읽고 쓰기 편한 훈민정음으로 저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입니다. 조선 전기와 후기를 이렇게 나누어 보았을 때 언제가 더 과학기술이 발전을 많이 했을까요? 과학기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발전할 테니까 조선 후기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의외로 조선 전기가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이 꽃을 피운 시기입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성리학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지 않고 일상생활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과학이나 기술은 좀 더 천대받았습니다. 하여튼 조선 전기에 꽃피웠던 이런 과학기술은 크게 국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인쇄 편찬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왕권 정당화를 위한 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로 천문학, 지리학과 관련된 것이 여기로 들어오는데 대체로 이름들이 좀 깁니다. 먼저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조선 태조 때 만들어졌고요. 그림과 이름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듯이 별자리를 그린 것입니다. 고구려의 천문도를 발전시켜서 만들어졌어요. 천문 관측 기구인 간이, 혼천이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역법서인 칠정산이라고 하는 게 세종대왕 때 만들어집니다. 역법서라고 하는 건 달력인데요. 원래 우리나라는 원나라에서 만들어진 수시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시력은 원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런 실정에는 잘 맞지 않았고, 그래서 수시력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사용해야겠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런 책이 편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굳이 달력을 새로 만들어야 했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네, 맞아요. 바로 농사에 있어서 절기와 계절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으로 조선 전기 지리학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계지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입니다. 제가 방금 세계지도라고 얘기했죠? 네,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모습을 담고 있는 지도인데요. 먼저 가운데 이 큰 게 무엇일까요? 네,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네모는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유럽,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등을 모두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가 유럽, 여기가 서남아시아, 여기가 아프리카가 되는 것이겠죠. 지도에 없는 대륙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메리카랑 오세아니아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만들어진 것은 조선의 태종 때로 15세기 초입니다. 하지만 콜럼버스가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가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492년 이후, 즉 15세기 후반 이후였기 때문에 아직 유럽과 아시아의 두 대륙의 존재가 전해지지 않았죠. 그런 세계인의 지리 지식 현황이 이 지도에도 잘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거는 한반도인데 보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죠. 이 조선인이 멍청해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일부러 과장해서 이렇게 크게 그렸습니다. 그럼 조선을 이렇게 크게 그린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조선이 문화적으로 중국과 대등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중화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도 그에 못지않은, 아니 중국보단 조금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나라이기는 하다, 이런 우리 조선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사상을요, 소중화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소중화사상이 잘 드러나는 지도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방금까지 본 과학기술들은 대체로 천문학, 지리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 국왕권의 정당화는 이렇듯 천문학, 지리학과 관련이 깊게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는 조선 전기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천문현상에 하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여기고 하늘의 뜻을 아는 자가 임금이 되어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꼭 일반 평민에 한정하지 않고 모두의 삶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던 과학기술로는 시계의 발명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조선의 발명가이자 과학기술가 장영실이 만들었던 자경로라고 불리는 물시계인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물 항아리에 채워져 있는 물이 이렇게 계속 또로록 떨어짐에 따라서 자동으로 장치가 움직이며 시간을 알려주는 구조의 물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크기가 매우 크고 구조가 복잡했던 만큼 주로 궁궐에 설치가 되었지만 이 시계가 알려주는 정교한 시간은 관리들의 업무뿐 아니라 한양 백성들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앙부일구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장영실의 발명품으로 이번에는 해로 시간을 알려주는 해시계입니다. 근데 원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태양이 여름과 겨울 중 언제 더 높게 뜰까요? 여름에 더 높게 뜨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겨울에는 조금 더 해가 낮게 뜨게 되는 것이겠죠. 봄과 가을에는 중간쯤 뜨겠죠. 그럼 언제 더 그림자가 길게 질까요? 겨울에 해가 더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그림자가 더 길게 지게 되고요. 여름에는 그림자가 조금 더 짧게 지게 됩니다. 앙부일구 내부를 보면은 이런 바늘 같은 게 하나 있고 지금 이렇게 그림자가 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자의 뾰족한 부분, 끝이 향하고 있는 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과 절기를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여름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림자가 좀 짧게 지겠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요 라인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지금이 겨울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림자가 좀 더 길게 지겠죠. 그럼 그림자의 끝이 여기까지 닿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이 봄이나 가을이다. 그러면은 그림자의 끝이 이쪽 라인에 떨어지게 되겠죠. 중간 라인에. 그래서 이 기다란 선 중에서 어디에 그림자 끝이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지금이 여름인지 아니면은 겨울인지 아니면 그 사이인지, 즉 좀 더 구체화하자면 절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하루 일과 중에도 그림자가 바뀌죠. 아침에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니까 그림자는 이제 이쪽에서 처음 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늘의 끝이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사라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격자 중에서 그림자 끝이 어디로 떨어지는지만 보면은 지금이 몇 시인지 그리고 어떤 계절에 있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원리가 단순한 데다가 이 앙부일구의 크기가 좀 작아져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밤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조선은 농업국가인 만큼 농사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세종대왕 때 편찬된 책 농사직설은 직접 농촌 구석구석에 방문해서 농민들로부터 농사 기술을 전수받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구기도 발명되었는데요. 원래 통일되지 않은 강우량 측정 기구들을요, 규격화함으로써 각 지역의 강우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학 관련 서적이 되겠는데요. 조선시대의 약학서적은 대체로 중국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중국에 있는 약재가 우리나라엔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중국에 없어서 서적에 수록되지 않은 약재가 우리나라에서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재를 집대성 해가지고 이런 향약집성방, 의방유치와 같은 서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쇄 편찬술인데요. 앞서 국가주도 여러가지 서적 편찬을 확인했듯 조선은 여러 책을 국가주도로 편찬하였습니다. 여기에 활용된 것이 갑인자와 병진자와 같은 금속 활자입니다. 갑인자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사용된 활자이고 병진자는 좀 더 굵고 큰 글씨를 찍어내고 싶을 때 사용했죠. 그런데 이 인쇄와 편찬 기술의 발달이 성리학의 발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네, 성리학 서적을 활발하게 찍어내 세간에 보급하면 백성들의 성리학 사상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낮아지기 때문인 것이겠죠. 마지막 챕터는 조선의 양반 중심 문화입니다. 반드시 양반들만이 이런 문화를 향유하였다기보다는 양반들을 중심으로 이런 문화가 유행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전에 조선의 신분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신분 구조와 거의 비슷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양천제입니다. 즉 양인과 천인의 두 신분만 존재를 하죠. 하지만 사회가 더욱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면서 16세기 정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4단계 신분제가 자리 잡게 됩니다. 한 개씩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반에서 이 양자가 두량자입니다. 양쪽, 양측 할 때 들어가게 되는 그 한자인데요. 그래서 양반은 문반과 무반, 두 개의 반을 합친 것으로 조선시대 정부에서 일하는 고위 관료들을 합쳐 부르는 표현입니다. 고위 관료이니까 그만큼 국가로부터 받는 특혜가 있는데요. 바로 구격을 면제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가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중위는 기술직에 종사하는 하급 관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술직이라고 하면 역관, 의관, 법관 등등으로 오늘날 의사, 변호사, 그러니까 소위 사자 직업으로 불리는 그런 업종입니다.
오늘날엔 굉장히 대우받는 직업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성리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을 더 높게 치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법한 여러 기술직들을 하대했습니다. 지방의 향리도 하나의 계층처럼 굳어져서 중인 계급에 속하게 되었죠. 상민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평범한 농민들입니다. 농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수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그런 백성들도 여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양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 위치한 신분은 양천제에서도 천인으로 분류가 되는 신분으로 천민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대체로 노비였습니다. 노비는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처럼 상속과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양반 중심 문화를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로 사군자가 있습니다. 사군자는 4가지 식물을 의미하는데요. 이 4가지 식물이 각각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힌트는 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식물들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배란국죽, 즉 매화난초 국화 대나무입니다. 멈춰놓고 한번 설명을 읽어주세요. 어때요? 각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니까 되게 멋있고 좀 본받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당시 양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반들의 그림을 보면 이런 사군자가 그림의 소재로 흔히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이건 안견의 몽유도원도인데요. 여기서 이 몽이 무슨 한자일까요? 바로 꿈몽자입니다. 안평대군, 즉 조선의 왕자가 꿈에서 본 풍경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몽유도원도로 꿈속 풍경이다 보니까 이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조화롭게 섞여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고사관수도인데요. 양반이 바위에 기대서 소위 물멍을 때리는 모습이죠. 평민이라면 바쁘게 농사짓느라 이런 물멍 때리면서 한가하게 노는 건 꿈도 꾸지 못할 텐데 이런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양반의 유유자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죠. 마지막으로는 도자기 공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려시대 도자기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가장 대표적인 도자기가 바로 이 고려청자였습니다. 고려청자는 무늬와 색깔이 매우 화려하다는 특징이 있죠. 이게 고려시대에는 되게 인기가 많았을지 몰라도 조선시대 선비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냐면 근검절약, 검소 이런 것들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도자기가 유행하니 바로 분청사기와 백자가 대표적입니다. 분청사기는 청자에 백토가루를 칠하는 것으로 확실히 그려진 그림을 보면 좀 더 소박하고 투박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백자는요, 말 그대로 정말 새하얀 그런 도자기가 되겠는데요. 선비의 깨끗한 이미지와 청렴함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 전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조만간 보도록 하겠습니다.